나라가 됩니다. 남인도 처음에 시작해 첸나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칠에서 이제 이 인도를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인도의 반쪽 백강권 밑에만 보셨어요. 대부분 북인도를 먼저 다녀오시고 남인도로 오셨는데, 이번에도 다 다녀오셨을 텐데 북인도를 다녔을 텐데, 이번에 일정을 보면은 이제 남인도 일정과 그리고 스리랑카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 한반도의 15배 정도 되고 남한의 30배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서쪽 끝에서부터 시작하면은 파키스탄, 그리고 네팔, 그리고 중국, 부탄, 그리고 미얀마, 방글라데시까지 연결, 그리고 남쪽으로는 스리랑카까지 연결이 되는 주변에 연결된 나라인데, 어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해서 인더스 문명부터 시작해서 1500년 전에, 기원 1500년 전에 아리아인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브라만교가 시작이 됐고, 6세기에 부처님이 이제 인도에서 탄생하시면서 불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3세기에 인도는 최초의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아소카의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아소카의 마우리아 왕족, 그리고 카니시카 왕은 대승불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했던 분인데, 카니시카 왕의 쿠시안 왕족, 그리고 찬드라구타의 고타 왕조에서 6세기, 7세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 1000년 가까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7세기, 8세기부터는 이슬람 세력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한 이슬람 세력에 밀려서 이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공존하는 이제 사회가 되는 게 바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16세기까지 인도는, 한국으로 보면은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심지어 조선 시대까지 이 인도는 통일왕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6세기 들어서면서 인도는 다시 한번 통일왕국이 생기는데, 그 통일왕국은 힌두교 왕국도 아니고 불교 왕국도 아니에요. 이슬람 왕국이 생깁니다. 이슬람 통일왕국이 생기는데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16세기 초에 그 티무르, 그 13세기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몽고족의 후예라 그러죠. 몽고족은 이제 인도 북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까지 다 고려 시대가 연결됐던 그 몽고족이 이제 13세기에 원나라로 해서 이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끝나고 나서 16세기에 그 인도는 무굴 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굴 제국이 통일을 하게 돼, 16세기 초에. 그러면서 인도는 통일 제국이 되는데 바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로서 상층부는 이슬람이고 하층부는 힌두예요. 이미 그 불교는 사라지고 없어요, 이 인도는. 그래서 남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엄밀히 보면 지금 다니시는 남인도와 북인도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들이 통일된 적들은 역사상 거의 없었어요. 아소카 왕 시절에 잠깐뿐이고, 그 이유는 항상 나눠져 있던 다른 나라입니다. 심지어 저희 가이드들도 서로 다른 말로 대화를 하잖아요. 영어로 해요. 같은 인도 사람들인데. 중요한 얘기는, 아주 간단한 말은 서로들 통하는데 중요한 말은 영어로 해요.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심지어 16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도 무굴족이 통일을 했지만은 남인도까지는 오지를 못해 않았어요. 남인도는 그대로 힌두교 국가로 지금까지 그 힌두 문화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 19세기에는 전 세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에 전 세계 제국주의가 들어오게 되죠. 이 아시아 지역에도, 물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 전부 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서양의 세력들이 이제 이곳까지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인도는 그야말로 각축장이 됩니다.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영국, 특히 영국과 인도는 계속 마찰을 빚게 돼요. 18세기부터. 인도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순간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처음에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동인도 회사를 시작해서 조금씩 먹혀가고 있었어요. 18세기, 그러고서 19세기까지 갑니다. 19세기를 보면은 우리 한국으로는 조선시대 후기죠. 1800년대 이후로 한국도 간당간당하죠.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고,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청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일본도 그렇고 또 영국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19세기가 아시아 전체의 서양의 이제 제국주의가 점점 이제 힘을 뻗치고 있을 텐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인도 땅이 크다 보니까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무굴 제국이 워낙 강성했었어요. 16세기에 생겼지만 17세기에 무굴 제국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17세기에 그 세계에서 아주 아름다운 유적이죠. 아주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지마할이죠. 타지마할을 이제 조성될 이때가 그때가 최고 전성기였어요. 그렇지만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힌두교도 같이 공존했던 그러한 17세기, 18세기 그 무굴 제국이 19세기 초가 들어서면서 이제 변혁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지금까지 1차 대전, 2차 대전 있었잖아요. 그거는 인간재해죠. 1815년에 2000년을 통틀어서 그만한 재해는 없었어요. 1815 그 자연재해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를 사라지게 한 자연재해가 터져요. 혹시 아십니까? 예? 예, 그쵸. 그런 게 있는데 그 발단이 된 사건이 있어요. 흑사병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흑사병, 패스트, 콜레라 이런 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자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15년에 그 2000년을 통틀어서 심지어 그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서로 인재잖아요. 이건 자연재해인데 항상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터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터집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아, 저게 그런 영향을 화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구나 영향을 주는데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상 지금 현재까지 중에서 가장 센 터집니다. 그 화산의 그 위력은 참고로 나중에 그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히로시마 원폭 있죠. 원폭의 10만 배 위력이 터져요.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저희는 제대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1815년에 인도네시아 탐보라란 화산이 터집니다. 그 탐보라란 산은 4200m였어요. 높이가. 근데 화산이 터지면서 높이가 2700으로 줄어버렸어요. 1500m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화산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2600km 떨어진 곳까지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얘기는 방콕에서 터진 게 서울에서 들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천둥이 쳤나 보다.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보라든가 이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1815년에 아, 그 인도네시아 화산이 무슨 상관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것이 바로 그 특히 적도 이후의 적도 윗부분이에요. 적도 남부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저희가 서울에서 방콕이나 남쪽으로 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갈 때는 시간이 빨라요. 그건 위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적도에서 터진 화산재가 북방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화산재가 없어지지 않고 그 대기권에서 멈춰버렸어요. 그 터진 게.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제대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고 그때부터 1815년, 1816년은 여름이 없는 해입니다. 여름이 없어요. 기온이 5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농작물에 먼저 피해를 봐요. 그리고서 또 기근이 생기죠. 이상기후가 엄청 온 전 세계 특히 북방부에 나타납니다. 뭐 근처에 뭐 동남아시아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유럽까지 미국까지 저희 한국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였는데 1815년이면은 순조 15년이에요. 그때는 순조 때는 순조 정순원 차려가지고 순조 헌조 철종까지 안동 김씨 세력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죠. 그 1815년에 그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제가 대기권에 머무는데 거기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산화황이 거기에 머물러서 햇빛을 차단하고 나쁜 기운을 내립니다. 조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재앙은 늘어오니까 그냥 기근이에요. 기근. 가뭄 기근이라고 하면서 여름에 추워. 농작물이 다 죽어요. 그리고 병도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국에는 이제 호패 조사를 했었습니다. 1815년에 그때 당시에 조선에 지금 남북한 통틀어겠죠. 조선의 인구가 790만 명으로 호패가 조사가 나왔어요. 5년 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790만 명이 물론 중간에 뭐 도망가거나 혹은 그 신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815년에 790만 명이 1820년에 660만 명 130만 명이 사라졌어요. 역병으로 죽고 대부분 역병이었죠.
그때 인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인도는 또 결코 피해갈 수 없었어요. 인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강이 있죠.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에 재앙이 닥쳐요. 왜냐하면 추워버리니까 겐지스 강이란 거는 물이 흘러야 될 강이지, 물이 안 흐르면 그냥 그거는 바닥이잖아요. 또랑이잖아요. 겐지스강에 물이 제대로 흐르면 물이 안 흘러요. 왜냐하면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와 있는데 눈이 안 녹아, 추우니까. 또 비는 안 와. 그럼 강물이 말라버리죠. 강물이 말라버리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겐지스강 가보셨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바로 시작되는 게 거기서 시작된 그 콜레라가 시작입니다. 그 콜레라가 전 세계를 타고 가요. 지금 코비드랑 똑같아요, 코로나랑. 근데 코로나는 요즘 워낙 의학이 발달해서 약으로 해결하고 뭐 주사로 예방주사로 해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그냥 역병입니다. 역병. 뭐 콜레라라는 정식 뭐 명칭보다도 그냥 역병이에요. 각 나라마다 이건 패스트다, 뭐다 이러면서 각 나라마다 그런 병이 닥치면서 전 세계 인구의 10%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도 변혁을 겪기 시작해요. 인도 그 병 근원이잖아요. 사실은 시작은 인도네시아 그 탐보로 화성부터 폭파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인도에서 그 겐지스강 그쪽 지역, 그 하리 지역에는 벵갈만인데 지금 방글라데시 이쪽 연결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 겐지스강에 수많은 시체들이 떠다니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딴 나라 갈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을에 맨날 병이 돌면 거기 살고 싶겠어요? 다른 나라 가고 싶잖아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인도는 너무 힘들고, 바로 인도 옆에 부강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불교 나라였던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도 근데 그때 당시에 다 이러한 풍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18세기 미얀마는 아주 강력한 불교 국가로서 잘 사는 불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19세기 초까지 잘 사는 불교, 여기서 인도 그 서북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인도로 저기 미얀마로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미얀마로 다 넘어가서 사람들이 착하게, 우리 좀 힘들어서 왔으니 우리 여기서 지금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착하게 살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미얀마 정부에서 그냥 보겠어요? 단속을 하고 쫓아내고 못 오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넘어가서 미얀마 쪽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동인도에서 사람들도 같이 넘어갑니다, 살다가. 그래서 미얀마 서북부에서 서로 마찰이 생겨요. 그러다가 미얀마 군인들이 그 동인도에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디서부터 먼저 그쪽에서 먼저 범죄를 저지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에서 강력하게 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영국 사람들을 진압을 하다가 죽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인도와 미얀마와 전쟁이 터집니다. 영국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인도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하니까 인도 사람들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를 못 돌아, 거기를 어떻게 돌아가? 지옥 같은데.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뜻이죠. 그 땅을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도 사람들과 영국 동인도에서 서로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하고 영국하고 합치고 미얀마가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1822년 일입니다. 미얀마는 그때 당시에 강했던 나라예요. 18세기만 해도 청나라 건륜제 하면은 그 청나라도 세계 최강 중에 하나인데, 청나라에 쳐들어 4번을 다 물리친 나라입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버마라 나라, 강력한 불교로 통일이 되었던 만달레이라고 가보셨을 거예요. 만달레이가 수도입니다. 아주 강력했던 불교 왕국이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인도와 영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전쟁을 벌쳤는데 처음에 물리칩니다. 미얀마가 막아내요. 그때부터 영국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인도에서 용병들을 키워요. 바로 미얀마와 싸우려고.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했는데, 미얀마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거든요. 다른 나라처럼 인도처럼 쉬울 줄 알고 다른 나라 식민지 할 거면 쉬울 줄 알았더니 미얀마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인도에서 용병들을 지웁니다. 그때만 해도 인도는 완전히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동인도에서 들어와서 간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 이익을 취해갔던 데지. 그렇게 해서 3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1850년에 다시 한번 재격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얀마는 처음에 물리쳤기 때문에 마음을 놨어요. 그런데 인도는, 영국은 인도의 그 용병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서 아주 다시 이번에 한 번에 끝내야 된다 하면서 1850년에 제2차 영미 전쟁, 영국, 인도 그리고 미얀마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미얀마가 패합니다. 결국 미얀마 패하고 미얀마도 역시 인도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1850년대부터. 그래서 미얀마를 한마시킨 그 군대는 지휘부는 영국이고 그 군인들은 용병들이에요. 근데 그 용병들로 인해서 인도는 완전히 영국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포이 반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포이. 인도의 용병들을 세포이라는데 1856년인가 그때 이제 미얀마도 이제 물리치고 했던데 이 용병들이 인도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영국의 지휘부한테.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국 지휘부 그 장교들 싹 죽여요.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이 발단이 돼서 영국은 이 인도를 제대로 칩니다. 그래서 그 세포이 반란이라고 해요. 그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그때 당시에 인도의 마지막 황제였던 무굴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바두루 2세거든요. 마지막 황제를 재판에 넘깁니다. 1857년에 재판에 넘기는데 그때 그 황제 나이가 83이었어요. 그 재판에 기소를 했어요. 인도에서 영국 사람들이 인도 황제를 재판에 넘기면서 기소를 했는데 형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뭐 1년이면 2년이 이게 아니라 종신유배형으로 떨어집니다. 이 무굴 300년을 이 인도란 이 큰 나라를 통치했던 무굴 제국 티무르 후에다마에서 하면서 이 300년 통치했던 마지막 황제 바두르 2세가 영국 법원에서 종신유배형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델리에서 종신유배란 거는 멀리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보내냐면 침략해서 통합을 시켰던 미얀마로 보냅니다. 바두르 2세를 소 달구지에 태워서 델리에서 미얀마 랭군 양곤까지 오랜 시간 걸쳐서 소달 30명과 함께 강요들 30명과 함께 종신유배형을 때려서 미얀마를 보내요. 미얀마 어디로 보내냐면 미얀마에서 보셨겠죠. 쉐다곤 파고다라는 데 아실 거예요.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의 최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부처님 불발을 모시고 있는 곳인데 그 바로 앞에 코앞에 거기다 유배를 시켜요. 그러면서 4년 후에 바두르 무굴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바두르 2세는 87세의 나이로 딴 나라에서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1857년에 인도는 완전히 미얀마와 함께 영국의 지배로 들어가서 1947년까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또 긴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에 독립운동가들이 나타나죠.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또 한 사람인 네루. 이 두 명의 독립운동가 나타나는데 둘 다 노선은 달랐어요. 간디는 평화 비폭력 무저항으로서 독립운동을 했었고 네루는 좀 과격합니다. 무장투쟁을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1947년 8월 15일에 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인도의 독립은 매우 요원했어요. 2차 대전의 그 동맹국들은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는 다 뺏겼는데 이 인도는 승전국이었던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이 자기네가 이겼는데 굳이 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랬는데도 여러 그 독립운동가들의 힘과 외교력에 의해서 1947년 8월 15일에
인도는 독립을 하게 돼요. 날짜가 똑같죠. 저희랑 딱 1년 후에 저희가 저희보다 2년 뒤 1945년 8월 15일이고 그 2년 후 1947년 8월 15일에 인도는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사람이에요. 이 독립을 이끈 사람이 간디하고 네루죠. 그럼 누군가가 대장이 되어야죠. 여기서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간디는 물러나고 네루가 이 인도의 초대 총리가 됩니다. 네루는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출신은 브라만 출신인데도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1940년대, 30년대, 40년대는 사회주의가 상당히 평노동자 중심이기 때문에 브라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루는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네루는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시로 형무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네루뿐만 아니라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 독립을 해서 레슨 공으로 인도의 초대 총리가 됩니다. 1947년 8월 초대 총리가 되면서 이 네루라는 사람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또 획기적인 인선을 합니다. 바로 획기적인 인선이 누구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암베드카르입니다. 암베드카르, 불가촉 천민 출신의 암베드카르를 변호사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면서 첫 번째 무엇을 고치냐, 헌법을 다 뜯어 고쳐요. 네루의 백으로 암베드카르의 그 이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스트 제도가 완전히 일단 헌법에서 없어져요. 누구나 다 똑같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인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힌두교는 그 카스트 관습은 거의 없어.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법적으로 있지 않지만 1947년에 인디아가 이제 독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1950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한국에 6.25가 터지죠. 6.25가 터지죠. 그때 인도는 남한을 도와주게 돼요. 1950년에 인도에서 딱 봤을 때 이 나라 큰 나라예요. 그때 우리 한국이란 나라, 대한민국 보기에 조그만 기업,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저기 북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지금 다니면서 인도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Where are you from? 하고 한 번 더 물어보죠. 노스냐 사우스냐. 자, 이건 어디서부터 배어있던 특성이냐면 여기 여기 한 3, 40년 몇십 년 전부터 심지어 1950년대부터 코리아 하면 딱 두 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노스 사우스. 그게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스 사우스를 아는 게 요즘 뭐 김정은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 여기 어른들 같은 경우는 1950년 6.25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나오죠. 여기 신문에 저기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싸웠다.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본인도 독립한 후에 이 아시아의 첫 번째 이념전쟁이었으니까. 그래서 1950년에 6.25가 터졌을 때 이 인도에서는 남한을 지원하게 됩니다. 남한을 지원하는데 16개 나라는 군대를 지원하는데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 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지금은 한국보다 많이 못 사는 나라들이죠. 많이 못 사는 나라들은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 잘 살았어요. 우리 한국보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심지어 인도, 미얀마, 태국 그거 전부 다 한국 남한에 다 도움을 줘요. 저희 알람이라고 아시죠? 알람. 사실 알람이라는 거는 그 베트남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편하니까 알람이라고 하는 처음에 안남인데 근데 베트남에는 사실은 베트남 쌀이 아니에요. 다 미얀마에서 넘어간 쌀입니다. 그래서 다들 부르게 편하게 처음에 안남이었다가 알람미로 하라죠. 그 쌀을 지원하고 특히 이 인도에서는 의료 물자와 의료진들을 지원해요. 인도에서는 의사들하고 그리고 약품들 이런 걸 가지고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면서 여기에 의사들은 같이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도 사람, 얘네 사람들은 코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노스, 사우스. 물어봤을 때 그건 요즘 김정은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6.25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디아는 이제 처음에 일단 자본도 풍부하고 또 민주주의고 그렇게 해서 초대 수상인 네루 수상이 언제까지 수상을 1964년까지 합니다. 그 와중에 60년대 초반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어떤 열풍이 불어닥치냐면 사회주의가 불어닥쳐요. 그래서 심지어 버마 같은 나라는 6.25 때 남쪽을 지원해요. 그런데 나중에 버마하면 사회주의였다는 공산주의 이렇게 기억나시죠? 사회주의 나라가 왜 남한을 지원하지 북한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근데 정작 6.25가 터졌을 때는 이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민주주의였어요. 사회주의를 바꾼 1960년대입니다. 그럼 네루 수상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인도도 그러면 인도가 사회주의로 바뀔 가능성도 많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1960년대 초반에 62년에 인도가 사회주의 중심국가였던 중국과 전쟁이 나요. 중국하고 붙어요. 국경 분쟁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도에서 그 사회주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은 힌두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힌두교의 관습이 완전 뒤바뀌는 거거든요.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우선입니다. 그럼 여기 계급이 바닥 계급이 제 최고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자체가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지금도 네팔자련이 태어나면서 이건 네팔자련이 여기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다음 세상이 좋게 태어나는 게 여기 힌두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디아는 다른 주변의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전부 사회주의로 바뀌는 와중에 여기는 계속 민주주의로 갑니다. 1964년에 그 초창기 인도의 개혁을 이끌고, 그리고 법정까지 바꾸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이제는 법적으로 차별이 없다고 했던 네루 수상이 1964년에 이제 병으로 사망을 해요. 그 다음 뒤를 이은 게 그 딸이에요, 딸. 지금도 이제 델리 공항이 인드라 간디 공항이거든요. 그 딸이 인드라 간디입니다. 아주 우여곡절 많고 평파 많고, 그리고 호불호가 그렇게 갈리는 그 인도의 그 딸인 인드라 간디가 1964년에 총리로 등장을 하게 돼요. 아버지의 후광이죠. 아버지의 후광으로 등장을 하면서 1984년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집권하, 중간에 뭐 뺏긴 적도 있어요. 선거에서 졌을 때 한 1, 2년씩 뺏긴 적도 있어요. 여기는 뭐 독재는 독재인데 선거를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한 1, 2년 더 뺏겼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근데 결국 1984년까지 그 인디라 간디 그 딸에 의해서 이 인도를 나간 다른 좀 강력한, 좀 약간 계엄, 중간에 계엄도 피고 그랬던 좀 강력한 좀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1982년도에 뉴델리 아시안게임 기억나시죠? 뉴델리 아시안게임은 우리 한국 아마 최윤희? 그죠? 그 수영 선수 3관 최윤희 기억나시죠? 나중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차관까지 했던 최윤희. 그 최윤희가 82년대 뉴델리 아시안까지 하고 게임까지 하고, 그 다음에 1983년에 이 동남아시아에서 큰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바로 옆 나라 아웅산 폭파 사건이 터지죠. 실제로 근데 아웅산 폭파 사건은 그 강국의 강요들이 목적지는 버마가 아니었어요. 목적지는 바로 여기 인도입니다. 이 제3세계의 동맹국제 가장 인구도 많은 나라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을 이 첫 번째 그 미팅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인디라 간디 수상이 1983년에 한국의 강요들을 만난다고 레드카펫 쫙 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인도에서, 델리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오는 도중에 버마에서 사건이 생겨버리죠. 버마에 퍽 터져버립니다. 그때 최대 피해자가 버마예요. 버마는 그때는 사회적으로 힘들었었는데 테러 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남북한 때문에. 그리고 그 강요들은 여기 오지 못하고 다 돌아가죠. 그 밑에 못 만났어요. 결국은 왜 못 만나면 또 다시 인디라 간디는 또 전두환 대통령이죠. 다시 만나 또 미팅을 또 잡았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못 만난 이유가 그 다음에 본인이 죽어요. 인디라 간디가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요. 자기 경호원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인디라 간디는 1984년 10월이에요. 그 인디라 간디는 그 1970년대에 좀 강력한 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좀 밀어붙였던 그 총리였는데 시크교를 탐험을 하게 됩니다. 시크교. 여기 여러 종교들이죠. 시크교를 탐험하는데 본인의 경호원들 시크교도들이 있었어요. 경호원들의 살해가 됩니다. 그 후에
인디라 간디의 살해 후에 또 누가 또 총리가 되냐면 정말 네로 집안은 끝이 없어요. 또 인디라 간디의 아들이 라지브 간디가 또 이 나라의 총리로 또 됩니다. 근데 이게 독재로서 세습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당 차원에서예요. 당 차원. 그 인도 국민회의라는 당인데 당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그 딸이 아버지가 한참 집권할 때 당에 들어가요. 또 그 딸의 아들은 손자죠. 손자는 엄마가 한참 집권할 때 또 당에 들어가요. 그럼 새로 그런 거 당대표가 되고 그러면 총리가 되죠. 1984년부터 라지브 간디라고 그러죠. 라지브 간디가 이제 그 네루의 손자죠. 하는데 그 인디라 간디의 팔자인가 봐요. 한 여자의 팔자인가 봐요. 기구하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형무소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본인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살해당하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그 남은 아들 하나가 그 총리가 됐는데 자기 뒤를 이어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도 1991년에 선거유세 다니다가 어떤 여자가 꽃다발을 주러 왔어요. 라지브 간디한테. 그럼 다 좋아하잖아요. 선거 유세하면은 우리 한국도 뭐 하면 손도 마주치고 뭐 그죠? 서로 하트도 하고 그러는데 꽃다발 속에 폭탄이 있었어요. 그러면 1991년에 그 네루의 외손자죠. 그리고 인디라 간디의 아들인 라지브 간디는 그렇게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 네루 가문은 끝이 안 나요. 그 아들이 죽잖아요.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 저기 인디라 간디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이 며느리가 또 이제 또 처음에 남편이 또 자기 집권할 때 며느리도 같이 또 정치에도 입문합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외국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소니아 간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 소니아 간디가 또 정계도 하는데 본인이 총리는 되진 않습니다. 근데 집권을 하기에는 총리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대신에 누구를 내세우냐면 공교롭게도 그 소니아 간디는 자기 시어머니죠. 자기 시어머니를 살해한 시크 교도 중에 한 명을 총리로 내세웁니다. 본인은 총재에 있으면서 총리로 내세우는 게 만모한 승이라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의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인도를 좀 많이 바꾼 사람이에요. 근대적으로. 인도는 그동안 별로 바뀐 게 1950년대 아주 다른 나라는 급속해봤잖아요. 너무너무 천천히 바뀌었어요. 제가 1994년에 여기 왔을 때 하고 그 20년 후에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 10년이 많이 변합니다. 변했어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그 만모한 싱이라는 시크교가 이 인도의 총리가 돼요. 그 뒤에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소니아 간디, 암살당했던 라지브 간디의 그 부인이죠. 그래서 2014년까지 인도를 이끌다가 2014년에 지금 너무나도 잘 아신 지금 총리가 등장하죠. 모디. 지금 모디 총리가 현재 올해가 아주 이 인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네루를 이 집안을 보면 심지어 그 1947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지금도 안 끝났어요. 소니아 간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네루의 손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아들이 또 있어요. 그 아들이 라울 간디입니다. 라울 간디가 지금 요번 4월이나 5월에 총선에 있는데 또 한 당을 또 이끌어요. 요번에 되면은 그 몇 대째 4대째 총리가 되는 건데 그런데 올해는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디 총리가 워낙 인기가 좋습니다. 그 10년 만에 인도를 많이 바꿨어요. 예, 모디가. 그래서 모디가 클린 인디아, 그리고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경제를 워낙 살렸기 때문에 모디노믹스라고 해요.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이거든요. 2019년에 또 재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올해 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올해 선거에 되면은 3년 이미 됩니다. 요번에 경쟁자는 아까 얘기했던 소니아 간디 아들 라울 간디 1970년생이에요. 이제 나이가 이제 54인가요? 근데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네루의 증손자죠. 소니아 간디 아들이 라울 간디가
유세를 하는 도중에 그 고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가지고 박탈까지 당해요. 어떤 명예훼손을 했냐면 그 유세를 하는 도중에 여기 이제 그 다이아몬드 재벌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재벌인데 이름이 나리브 모디예요. 유세를 하는 도중에 또 다른 모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또 별로 안 좋은 그런 저기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유세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모든 도둑놈들은 모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느냐. 지금 현 총리를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디 가면 모두 다 거기 법원에 고발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서 진짜 징역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이제 그게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내년 올해죠. 올해 4월 5월에 선거가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현 총리가 사면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 지금 14억 4천입니다. 14억 4천이고 그리고 중국을 넘었어요. 지금 현재 인도의 그 1인당 그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3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국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인도는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 지금 2%에서 2.5% 왔다 갔다 하는데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6.4%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중국이 4%예요. 요런 추세로 계산상으로 요런 추세로 가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인도가 이 단계를 계속해서 지지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 평균 연령, 한국의 평균 연령은 43세예요. 한국의 평균 연령 43세고 중국, 미국은 38세입니다. 근데 이 인도는 28살이에요. 젊은 나라,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 그리고 현재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빠른 나라. 그리고 인도의 장점은 또 하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인도 사람들은 말 못해서 고생 안 합니다. 저처럼 영어를 다 잘해요. 그게 싱가포르이 잘 사는 나라 된 게 그 외국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인도와 중국이 지금 미국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점점 인도를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인디아가 지금 이번에 8박 9일 동안 다녔던 인디아가 다음에 오셨을 때는 남인도 혹은 북인도에서 어떤 모습이 될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